마지막 발표하실 분 소개 올리겠습니다. 현재 디지털 헬스 기기 TF에서 근무 중이시며 그간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 다수의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셨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손승호 연구사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 심사 및 정책 방향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식약처 디지털 헬스 팀의 손승호입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디지털 헬스케어 의료기기 허가심사 방안에 대해서 그 정책 방향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해드릴 거고요. 아마 장시간 동안 발표에 대해서 이제 들으시면서 힘드실 텐데 마지막에 이제 규제에 대한 좀 딱딱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이제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사업이나 어떤 이제 실제 판매 이런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는 저희 식약처에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어떤 의료기기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식약처의 허가에 대한 방향과 이제 허가에 대한 관련된 정보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제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4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크게 이제 정책 환경 및 동향 그리고 이제 저희 성과라고 할 수 있는 기존에 이제 발간되어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가장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 이제 좀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이제 시행된 혁신의료기법에 대한 사항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 환경의 동향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저희보다는 그 산업계에서 더 잘 아실 거로 보입니다. 일단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이제 국내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일단 규모가 이제 점점 커지고 그 급격하게 이제 커지게 되면서 그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정책들도 활발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의료기기 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2004년에 이제 저희가 제정이 돼서 시행이 됐었고 그 이전에 이제 약소법을 통해서 의료기기들이 이제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 의료기기법이 이제 약사법에서 이제 새롭게 제정이 된 이유도 결국에 이제 그 의료기기 산업에 대한 시장 규모가 커지게 되면서 그 별도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16년 전 2004년도부터 이제 별도의 이제 제정이 되어 있었고요. 그로부터 지금 현재 이제 의료법으로 모든 의료기기들을 이제 관리를 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는 이제 각 산업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신개발 의료기기, 그 첨단 의료기기들이 이제 많이들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의료기기라고 하는 것들은 병원에서 쓰는 일반적인 뭐 수술용 침대라든지 이런 것들도 의료기기로 관리가 되고 있고 몸에 이식되는 그 이식형 심장 충격기라든지 MRI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의료기기 법 내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기기들이 이제 하나의 법으로 이제 관리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의 이제 그런 각 특성에 맞는 사항들이 다 반영을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각 산업들이 점점 더 이제 세분화되고 여러 가지 분야, 특히 이제 디지털 헬스 분야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업이 이제 형성이 되다 보니까 의료법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세분화돼 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월 1일부터 시행된 이제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및 혁신 의료기기 지원법이 이제 그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디지털 헬스케어, 특히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여기에 이 특별 지원법을 통해서 다양한 어떤 새로운 특례라든지 허가에 대한 정책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제 주요 국가의 정책 동향을 살펴보시면 저희뿐만 아니라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일본, 중국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중심이 되고 있는 것들이 의료기 소프트웨어라든지 아니면 디지털 헬스 이러한 분야가 가장 많이 이제 그 정책들이 새롭게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 모든 의료기법 특히 이제 그 용품이나 아니면 이제 전기 제품으로 이제 되어 있었던 것들 내에 그 소프트웨어 같은 그런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기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혁신적인 방법들은 어떻게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각국들이 이제 그 정책들을 새롭게 발표를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좀 간략하게 살펴보시면 미국 FDA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사전 인증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 파일럿 스터디를 계속 지금 한 1, 2년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도 저희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새로운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정책들을 저희도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발표를 하거나 거기에 관련된 이제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 환경들이 이렇게 계속 변화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면 저희가 보고 있는 문제점들을 간략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리 체계가 이제 미흡하다거나 안전관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제 예측성에 대한 부분들이 저하된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관리 체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기보다는 저희 의료기기의 어떤 새로운 기술들을 이제 출현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하는 형태에 따라서 위험 요소들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거기에 대한 안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특히 요즘에는 그 의료기기가 기존에는 이제 어떤 특정 환경, 의료기관이라고 하는 특정 환경 내에서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어떤 그 통신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더라도 의료기관 내부의 어떤 그 별도 폐쇄망에서 이제 사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 중에서는 사실 사이버 보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위협이 거의 가능성이 이제 적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의료기관도 어떤 이제 그 외부망이나 이런 것들이 내에서 이제 같이 의료기기들이 이제 같이 동작하는 상황들이 발생이 되기도 하고, 병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반인들도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그 사용에 대한 증가, 저희가 이제 어떤 스마트폰이나 스마트워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생활 중에서도 사용을 하면서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이제 사이버 보안에 대한 어떤 이슈라는 것들이 새롭게 이제 부각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방향들이 이제 기존에는 없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 이제 미흡한 체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서 이제 그 다양한 이제 기술에 대한 전망들이 이제 발표를 해 주셨었는데, 그런 전망들에 따라서 새로운 제품들, 그 새로운 시장군들이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식약처의 허가를 받아야 할 대상이냐, 아니면은 받지 않아도 될 대상이냐, 이런 크게는 이제 의료기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중요하게 산업계에서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계속 최근 한 몇 년 동안 이제 디지털 헬스, 어떤 소프트웨어 분야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계에서 질의나 이런 부분들, 요구사항들을 많은 걸 보면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이제,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수많은 가이드라인들을 정비하고 새롭게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 성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디지털 헬스에 대해서 이제 제가 주제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디지털 헬스와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FDA에서 이제 2018년도에 제공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디지털 헬스에 대한 기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 SAMD라고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에 대한 부분, 인공지능,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모바일 앱에 대한 부분들, 다양한 이러한 기술들이 그 FDA 측에서는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 그 해당 분야에 대해서 이제 관련된 이제 가이드라인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접목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또 저희도 이제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어떤 용어에 대해서 이제 정의를 할 때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저희도 이제 정의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가 많은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발간하고 이러한 것들을 이제 계속 개정해 나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이제 저희가 이제 식약처에서 바라보는 어떤 그 산업, 어떤 그런
관련 기술에 대해서 그 관점을 설명하는, 제시하는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 디지털 헬스라고 하는 용어라고 하는 그 단어 자체가 갖고 있는 의미와 저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의 어떤 의미, 그리고 이제 각 산업계에서 바라보는 의미가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나로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 규제 관점에서의, 의료기기 허가 관점에서의 어떤 재정의가 이제 사실 필요하고, 그런 관리 영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정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이제 해석적인 부분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산업계에 그 제시를 하기 위한 사항들로 이제 가이드라인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로 살펴볼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모바일 의료용 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의료용 앱 안전관리 지침이 이제 2013년도 12월 달에 제정이 돼서 그 최근 올해 이제 2월 달에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장 얘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그 모바일 의료용 앱이라고 하는 것들 내에서는 당연히 이제 의료기기의 목적을 갖는 제품들도 있고, 그 단순하게 의료 분야의 어떤 어플리케이션이긴 하지만 의료기기로서 관리 대상을 벗어나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대상과 이제 범위를 이제 저희가 설명을 하고 있고, 의료기기라고 이제 분류되는 대상들에 대한 어떤 허가 심사라든지 품질 관리 방안, 그리고 이제 유통 판매와 관련된 이제 사후 관리 쪽에 대한 방안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적용 범위가 이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같은 어떤 그 플랫폼 내에서 그 질병 진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지금 최근에 뭐 얘기되고 있는 그 소프트웨어로 이제 당연히 이제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된 부분들도 아마 해당이 될 거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어떤 플랫폼 내에서 이제 설치돼서 그 질병 진단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어플리케이션들이 해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의료기기 그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 판단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얘기한 그 모바일 의료 앱 같은 그 개발되는 제품들이 다양하게 이제 있다 보면 크게는 이제 그 앞서서 있는 이제 그 모바일 의료 앱이라든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사용되다 보니까 그 시장에서 보면 의료기기라고 하는 영역이 단순하게 이제 환자만 사용하던 그런 제품이나 환자한테만 적용하던 기기나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의 생활 속에도 이제 널리 이제 사용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그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심전도를 측정하는 어떤 워치라든지 그 단말기를 통해서 다양한 이제 목적의 것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다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를 관리할 대상인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해석적인 요구가 이제 증가하게 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2015년도에 그 판단 기준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당연히 이제 앞서서 이제 얘기하는 이제 모바일 의료용 앱에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지만 의료기기에 대한 어떤 관리 기준, 그리고 개인용 건강 관리라고 하는 영역까지도 저희가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 거기에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어떤 그 의료기기에서 벗어난 비의료기기라고 하는 제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의료기기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의료기기로 관리했었던 영역 중에서도 그냥 일반적인 환자의 진단이나 이런 질병의 측정 이런 것들이 아닌 일상적인 어떤 건강관리, 그 중에서 어떤 운동 목적으로 심박수를 측정한다거나 어떤 맥박수를 측정하는 이런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의료기기에서의 어떤 그 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를 하겠다. 다만 그러한 이제 심박수를 어떤 이제 의료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의료기기로 계속 관리를 하되, 그 외의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관리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한 이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어떤 이제 판단 기준이나 이런 것들 저희가 이제 해석할 때에 크게는 이제 사용 목적과 이제 위해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이제 기준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사용 목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해당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자의 의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해도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그 환자한테, 이걸 사용하는 사용자한테 미치는 어떤 위해도, 여기 보시면 이제 생체 적합성 문제 뭐에 대한 부분이나 아니면 침습적인 경우,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저희가 건강관리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기존에 관리하던 대로 이제 의료기기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위해도나 이런 것들이 현저하게 낮다라고 보면 저희가 이제 개인용 건강관리 제품으로 본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저희가 이제 최근 한 3년 동안 이제 개발해서 이제 제정해서 그 발간한 가이드라인들 중에 이제 디지털 헬스 의료기기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이제 가이드라인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첫 번째는 이제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그 공통의 이제 가이드라인과 그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해서 임상 유효성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 해당하는 임상시험을 할 때 어떤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그 임상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승인하는 건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두 가지의 가이드라인이 이제 2017년도 11월과 이제 12월 달에 제시를 하였고요. 이 두 가이드라인은 지금 인공지능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산업에 앞서서 사실 선제적으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규제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시면 저희 의료기기 법이 2004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다 보니까 이미 그 시장이나 어떤 그 제조에 대한 어떤 산업이 이제 형성된 다음에 그 의료기법이 이제 좀씩 새롭게 이제 제정이 되고 거기에 대한 이제 관리 방안들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들어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규제가 먼저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실 수 있는데, 사실상 전반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이나 그러한 이제 규제의 어떤 그런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 우선적으로는 산업이 먼저 발달을 해야 되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거기에 대한 규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산업적인 측면이나 그 기존의 이제 역사적인 그런 측면 때문에 다행히 그 이미 어느 정도 형성된 외국의 제도나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하다 보니까 그 제도에 따라서 먼저 이제 저희가 이제 먼저 제도가 먼저 앞서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디지털 헬스 분야는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거의 전무한 어떤 정책이다 보니까 새롭게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도 산업적인 측면이 먼저 형성이 되는 거를 저희가 일단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그러한 부분들을 어떤 그 산업계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그 해석적인 부분이라든지 좀 해석이 어려운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이제 17년도에 제시를 하고 있고, 그러한 산업이 또 같이 그 시장이 형성돼 가고 연구개발이 진행이 되면서 그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이제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계속 발간 이후에도 이제 한 1, 2년간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가이드라인들도 작년 10월 달에 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하는 정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 가이드라인 내에서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이제 적용이 될 텐데, 그 저희가 지금 현재 가이드라인에서 제공하고 있는 방향은 어떤 기계학습을 적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형태의 의료기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의한 사항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기계학습 기반의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하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허가를 신청할 때의 어떤 그런 방향들, 기존의 의료기기 법 내에서의 어떤 그 허가심사 방향 내에서의 어떤 부분들이 차이가 나는지, 그럼 어떤 부분들은 이제 허가심사할 때 이제 제출할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크게 보시면 어떤 성능이나 이런 그 신청서에 대한 이제 기재사항,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어떻게 성능 검증이나 임상 유효성을 검증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크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임상 유효성 확인하는 측면에서의 임상 시험이 기존에는 이제 전향적 임상 시험을 저희가 어떤 자료로서 인증을 했었는데 후향적 임상 시험에 대한 이제 도입에 대한 것들을 가이드라인 통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계학습 기반의 어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다 보니까 어떤 변경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간략한 이제 가이드를 저희가 이제 이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두 번째 가이드라인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은 그 후향적 임상을 할 때의 어떤 그 고려 사항들,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재병욱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어떤 데이터 셀렉션이나 이러한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후향적 임상으로 가져가고 갈 때 어떤 고려 사항들을 저희가 제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가 크게 두 가지 형태를 이제 구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성능적 시험, 그러니까 성능에 대한 이제 시험, 성능적 검증과 임상의 유효성 검증에 대한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법론적이나 아니면 그거를 검증하는 항목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볼 때 어떠한 이제 성능을 검증한다거나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할 때 진단기기라고 하는 어떤 진단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들은 정확도나 뭐 민감도, 특이도 이러한 부분들의 검증이 필요하다고 보여질 것 같고요. 다만 성능을 볼 때 저희가 이제 성능과 임상에 대한 유효성을 볼 때 크게 구분을 두는 거는 그 성능 같은 경우는 제조사가 제시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제품의 어떤 성능에 만족하기 위한 품질 관리를 위해서의 어떤 그 성능의 성공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사가 이제 자율적으로 그 결정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임상적 유효성에서의 어떤 검증, 그러니까 정확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사항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제조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는 거는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이제 제약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제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떠한 있던 진단 어떤 기술, 지금 현재 이 인공지능 제품이 없을 때의 어떤 특정 질병에 대한 어떤 진단 성능이나 임상 필드에서 요구되는 어떤 성능적인 어떤 기준,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그 성능 기준치가 제시되어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그 객관적인 지표라고 것들이 제시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 저희가 이제 앞서 두 가이드라인 이외에도 이제 네 가지의 추가적인 이제 가이드라인을 작년에 이제 발간을 했습니다. 그 발간한 가이드라인은 앞서서 인공지능 의료기기 임상 유효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이제 그 적용 사례 가이드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크게 4개 질환, 유방암이나 폐 질환, 관상동맥 협착이나 허혈성 뇌졸중 같이 이제 저희한테 이제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개발이 좀 많이 되고 있는 질환군에 대한 어떤 임상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발간을 했고요. 그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시약처 임상 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 어떤 적절한 이제 임상 프로토콜을 설계하기 위한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17년도에 발간한 이제 두 가이드라인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개정이 되면서 크게 두 가지 측면 이제 개정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의료기기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정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적용 범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확대를 해 나갔고요. 그 내용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 독립형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떤 PC나 이런 것들에 설치가 다 될 수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소분류 품목이 뭐 어떤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품목도 있지만 엑스레이나 MRI 같은 이제 일반 소프트웨어 품목이 아닌 일반 하드웨어 제품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품들 내에도 이러한 소프트웨어가 이제 같이 이제 설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제품들까지 또 저희가 포괄하기 위해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적용 범위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확대가 됐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제 17년도 개발 당시에 어떤 가이드라인의 어떤 적용 대상이 의료 영상이나 생체 신호 같은 다양한 모든 제품을 저희가 이제 아우르고 있다고 보고 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포커싱이 이제 그때 당시에 개발되던 제품들이 이제 영상 기반의 의료기기다 보니까 그 설명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대부분 이제 의료 영상 분야에 국한돼서 이제 설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생체 정보를 이용한 어떤 의료기기들까지도 저희가 이제 명시를 명확하게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이제 그 적용 범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정해 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지금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그 의료기기 허가 현황과 이제 임상계획 승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임상계획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38건이 이제 승인이 되었고, 허가는 43건이 이제 허가되어 있습니다. 임상계획건 승인건보다 이제 허가 현황이 좀 더 많은 이유는, 그러니까 모든 제품이 다 의료기기를 허가를 받을 때, 인공지능 의료기기 허가를 받을 때 임상 대상이라고 보지는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내용은 이제 가이드라인에서도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떤 인공지능 기술이 어떤 질병의 진단이나 이런 부분들에 적용이 됐다고 하면 거의 대부분 지금 현재는 임상시험 자료 대상, 검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하게 어떤 그 노이즈의 제거라든지 질병의 어떤 진단과 상관없는 어떤 그 제품 내에 이제 적용이 이제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기술문서 심사로서도 이제 제공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그 인공지능 가이드라인은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 사이버 보안 쪽이랑 이제 그 VR, AR 가상 증강 현실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보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19년도에 이제 가이드라인을 17년도 가이드라인을 이제 안을 만들고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통신을 사용하는 제품들이라고 하면 저희가 이제 그 해당하는 어떤 그 사이버 보안에 대한 해킹에 대한 위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방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심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지금 심사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VR, AR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 그 다양한 제품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그 의료 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VR, AR이 이제 의료기기에 관리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적용 범위라든지 정의 이런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이드라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이제 SAMD 의료기 소프트웨어 허가심사 가이드라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료기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형태의 어떤 그 제품들이라고 하면 이 가이드라인을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통의 어떤 그 가이드라인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허가 심사를 받을 때는 어떠한 자료들이 제출되고 어떠한 내용들로 그 허가 신청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SAMD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개발이 됐었던 게 이제 작년 9월 달에 좀 개정한 사항이 한 가지가, 그러니까 후양적 임상, 그 AI 제품과 마찬가지로 후양적 임상에 대한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작년에 개정을 통해서 그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혁신의료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의료법이 뭐냐면 이제 그 의료기 산업 육성에 대한 법과 이제 혁신의료 지원법, 그게 이제 두 가지 분야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식약처와 이제 복지부 그 두 가지 형태가 이제 두 가지의 부처가 같이 이제 이 법을 만들고 이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올 5월 1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크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떤 4차 산업 시대의 어떤 혁신 기술, 인공지능이나 로봇, 3D 프린팅 같은 기술들이 의료기기에 적용이 됐을 때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처에서는 어떤 허가 특례라든지 어떤 그 제품 관리적인 측면에서 이제 규제적인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복지부에서는 거기에 이제 혁신 의료기기에 이제
지정이 된다라고 하면 R&D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처와 관련된 사항들을 보시면 1차적으로는 혁신의료의 정의, 그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것들이 IT, BT, RT들이 이제 들어간 제품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어떤 첨단 기술군이라든지 아니면 기존 치료법, 기존 의료기기 대비 어떤 이제 안전성, 유효성이 현저하게 이제 개선된 그런 것들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들, 그리고 어떤 희소 의료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혁신의료에 지정될 대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혁신의료의 군에 대해서는 복지부 장관이 이제 매 3년마다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첨단 기술군에 해당이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이제 어떤 제품군, 기술군에 들어가게 되면 혁신 의료기기로 이제 지정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지정을 통해서 이제 어퍼가 면제라든지 이제 단계별 심사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향들이 있고요. 크게는 이제 또 지금 말씀드린 디지털 쪽에서는 혁신의료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특례가 있습니다. 거의 초반에 말씀드린 것 중에서 FDA 어떤 소프트웨어, 의료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전 인증제와 유사한 어떤 그 정책으로서 저희가 제조기업 인증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고요. 그 소프트웨어 제조기업 인증으로 들어가게 되면 어떤 허가 특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혁신의료기법에서 이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정 절차는 저희 처로 이제 지정을 하게 되면 저희와 이제 복지부가 같이 협의를 통해서 그 혁신의료기 지정을 저희가 하고 해당이 되면 지정서를 이제 발급을 하고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는 단계별 심사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의료기기라고 하는 거는 제품의 어떤 시제품이 다 완료가 된 개발이 끝나서 이제 시제품이 나온 상태에서 시험 검사 이런 것들이 다 끝난 상태에서 이제 허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이제 보안이나 기술적인 보안 이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제품 개발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품 출시가 계속 지연이 되는 상태가 발생이 됩니다. 혁신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단계별 허가 심사 저희가 이제 어떤 제품 개발 단계부터 그 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그 단계별로 저희가 이제 심사나 이런 어떤 상담 이런 걸 통해서 최소하게 어떤 그 제품 개발 단계에서 바로 즉시 시장에 들어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그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단계별 심사를 그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제 허가 특례, 특히 이제 혁신 의료 소프트웨어로 이제 지정이 되면 저희가 이제 제조기업에 대한 어떤 그 GMP든지 아니면 이제 허가에 필요한 서류, 기술문서 심사 자료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가 이제 일부 면제하는 특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법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고 아직 기술문서에서 이제 면제할 대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그 하위 규정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 고시할 예정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정도 보시면 되고 기존의 의료기 같은 경우는 허가를 받고 난 이후에 제품에 대한 어떤 설계 변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변경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또 변경된 사항들을 그 시장에 판매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혁신의료기 소프트웨어로 지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제 변경 허가 제도가 중대한 변경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이제 변경 아니면 이제 변경 허가 또는 인증을 이제 하시면 되고 그 외의 사항들은 다 이제 경미한 변경 보고처럼 이제 보고만 하시면 그런 사항들 변경이 다 완료가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허가 특례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혁신의료 소프트웨어 중에서 저희가 임상계획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면제가 됩니다. 지금 현재는 어떤 임상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시험이 다 식약처의 어떤 선행적으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호양제 임상에 대한 어떤 혁신의료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임상 시험 하실 때에는 저희 이제 식약처의 승인은 이제 면제를 받고 IRB 심사만 이제 통해서 임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 허가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발표를 좀 마치도록 하면, 그러니까 크게 저희가 디지털 헬스 분야에 대해서는 어떤 그 제품 기술의 방향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규제를 좀 명확하게 지금 가려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존의 어떤 그런 고위험군이나 뭐 이런 그 이식형 제품이나 이런 그 제품들과 달리 소프트웨어나 디지털 헬스의 좀 특성에 맞는 어떤 그런 규제를 적합한 어떤 규제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실 저희만 따로 규제를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이제 그 국제적인 어떤 규제 조화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거기에서도 저희가 이제 뭐 그 각 국제 의료 규제 당국자 포럼이나 IMDRF나 아시아 규제 조화 회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각국의 어떤 국내의 어떤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국제 규제가 될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저희의 어떤 산업계 의견이 반영될 수 있게 저희가 국제사회에서도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손승호 연구사님, 수고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장시간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제4회 디지털 헬스케어 소프트웨어 포럼은 모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 그리고 발표에 수고해 주신 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오늘 포럼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 됐길 바라면서 4차 산업혁명 새로운 물결에서도 대한민국이 앞서 갈 수 있기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